안녕하십니까. 역사진영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역사는 너무나 긴 세월에 걸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히 수천 수만 년의 시간을 뭉뚱그려 공부하기보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역사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나마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기별, 시대별로 역사를 나누는 가장 큰 단위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부터 시작해서 기록으로 남겨지기 이전의 모든 역사의 기간을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 그러니까 역사의 이전, 영어로는 Prehistoric Ag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문자라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통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때부터 역사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역사시대의 가장 큰 구분은 서력기원, 서기와 서기 이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서력기원 개념 자체를 서양의 기독교 성직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 서력기원이 제시됐을 때는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독교와 관계없는 나라들은 더구나 동의하지도 않았고 채택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전 세계가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금융, 여행 등 모든 분야에서 지구가 공동생활권, 지구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슬람권과 불교권에서도 비즈니스에는 서력기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기년도, 즉 예수 탄생 이후는 영어 알파벳으로 AD 몇 년 이렇게 말하고 서기 이전은 BC 몇 년 하는 식으로 표기합니다. 그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의 해 이후, 즉 예수 탄생 이후라는 뜻이고 BC는 말 그대로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최근에 학계에서는 종교 중립적인 의미로 CE와 BCE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E는 Common Era, 그 자체로 서력기원이란 뜻이고 달리 번역하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상식시대 혹은 공동시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BCE는 Before Common Era, 상식시대 이전이란 뜻입니다. 그 역사시대와 선사시대, 서기와 서기전 다음의 역사기간 구분 방법은 역사를 5가지 시기로 나누는 5시기법이 있습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5개 기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서양사에만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동양사는 중국사 위주이고 중국사는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왕조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서양사의 5시대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서양사 5시대법의 구분 기준은 아주 특별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시점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한 때까지를 고대로 잡습니다. 서력기원으로 따지면 대략 기원전 35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후 476년까지 거의 4000년의 기간입니다. 중세는 로마 제국이 망하기 직전에 떨어져 나온 또 하나의 로마 제국, 그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무너진 1453년까지로 잡습니다. 어떤 사학자는 신대륙이 발견된 1492년까지를 중세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세는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근대는 어떤 사람은 1차 대전, 어떤 사람은 2차 대전이 끝난 시점까지 그렇게 잡고 그리고 그 이후를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는 contemporary times, 당대, 동시대, 즉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겪었던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나눠도 이제 역사의 시기가 너무 듬성듬성하고 길다면서 더 잘게 쪼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더 쪼개면 더 쪼갤수록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나름대로 더 잘게 쪼개는 기준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드릴 1타 3피 역사 이해법, 즉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3개가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양사 구분법에서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해 1453년이 바로 그런 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번의 통닭구이 역사 이해법 시간에 말씀드린 신대륙 발견, 레콩키스타, 알람브라 칙령이 1492년 같은 해에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에는 아주 큰 일이 같은 해에 벌어진 경우가 몇 차례 있는데 1453년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대개 서기 476년에 멸망한 서로마 제국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원전 753년 지금의 이탈리아 수도인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서 시작된 고대 로마는 200년의 왕정과 500년의 공화정, 다시 500년의 황제정을 거치며 무려 12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서기 476년에 원래는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됐던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근데 로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80년 전쯤인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로마를 분할을 했습니다. 395년. 너무 넓어진 영토로 인해서 행정력이 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 직전에 로마를 둘로 쪼개서 두 아들에게 분할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런 후에 원래의 로마였던 서로마는 훈족의 공격으로 비롯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서기 476년에 멸망했는데 동로마는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서 용케 살아남았고 그 후 무려 1000년을 지속하다가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동로마는 자신들의 국채 그리고 국권이 지속되는 동안 스스로를 그냥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로마라는 이름은 후세의 사가들이 붙인 겁니다. 고대 로마 제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동로마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지금의 이스탄불로 불리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로마로 편입되기 전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사가들이 그때의 이름을 따서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동로마를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453년은 역사 기간 구분에서 동로마 제국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해로서 중세와 근세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1453년이지만 제국의 영하와 권위를 잃은 것은 오래전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된 11세기 말에 벌어졌던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신흥 강국이던 셀주크 튀르크에게 황제가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제국의 권위를 잃었고 불과 2년 뒤에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을 셀주크 튀르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중건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셀주크 튀르크는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막았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없었던 동로마 제국은 당시 가톨릭 교황이던 우르바노 1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우르바노 1세는 때는 이때다라면서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몇 해 전에 그 로마 교황이 이끄는 가톨릭과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수장을 맡았던 동방정교회는 서로를 이단이라고 파문하면서 갈라섰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리 차이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오랜 세력 다툼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동영상인 종교사 8편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왜 갈라섰나 편을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런 상태였는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청해 왔으니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르바노 교황은 성지가 이교도들에게 더럽혀지고 있다면서 신께서 그곳을 되찾기를 원하신다고 외쳤습니다. 그 유명한 소위 데우스 불트, 그 연설로 선동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는 다음에 다른 주제의 역사 이해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전쟁의 동기부터 그 과정과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줄이면은 개판이었습니다. 1096년에 시작된 1차 원정 이후에 1291년의 8차 원정까지 진행되는 동안 그 200년에 걸쳐서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고, 하여간 온갖 부작용과 부조리가 양산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슬람과 기독교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동로마 제국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침내 1453년에는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드 2세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당함으로써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고대 로마가 처음 생겼던 때인 기원전 753년부터 따지면 무려 2200년, 세로마 제국이 망했던 때부터 계산해도 1000년 동안 지속됐던 로마는 그렇게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1453년에는 또 하나의 세계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무려 100년 이상 싸웠던 이 100년 전쟁이 1453년 그 해에 끝이 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관계는 그 100년 전쟁 이전까지는 아주 애매모호하고 복잡다단했습니다. 한때는 프랑스 땅의 3분의 1 이상을 영국 왕이 영지로 가지고 있는 등 프랑스 안에 영국 영토가 있는 세월이 30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또 영국 왕은 영국의 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왕의 신하이기도 한,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수백 년간 지속됐습니다. 그 100년 전쟁조차 표면상의 이유는 자신이 프랑스 왕위 계승권자라는 당시의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주장 때문에 비롯됐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새로운 강의를 또 하나 해야 할 분량이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두 나라는 100년 전쟁을 통해서 영토와 주권이 섞여있던 그 복잡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고, 1453년에 100년 전쟁이 종전된 이후에는 프랑스는 프랑스, 영국은 영국이라는 완전한 별개의 국민국가가 됐고, 민족이라는 의식도 좀 더 확실하게 정립됐습니다. 그 100년 전쟁은 말은 100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17년 전쟁입니다. 1337년에 개전해서 1453년에 종전했습니다. 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이 100년 전쟁이든 117년 전쟁이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쟁을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옛날의 전쟁은 요즘처럼 한 번 전쟁을 시작했다 하면 종전 때까지 쉴 새 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농번기가 되면 다시 농사 지으러 가고, 씨를 뿌려야 내년에 뭘 먹을 게 있으니까, 또 더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부터 먼저 처리한 후 다시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잊어버릴만 하면 또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 명칭은 100년 전쟁이지만 실제로 전쟁한 기간은 다 합쳐도 몇십 년 되지 않고 아주 큰 전투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 옛날의 전쟁은 거의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몇십 년은 기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십자군 전쟁은 명백하게 200년 전쟁이고,
로마가 제국의 기틀을 다졌던 그 지중해를 로마의 호수로 만들었던 포에니 전쟁도 세 차례에 걸쳐서 110년 동안 계속됐던 전쟁입니다.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은 80년 전쟁이라고 하고, 유럽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에 앞선 0차 세계대전에 가까웠던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체를 전란으로 몰아넣었던 전쟁은 공식 명칭이 30년 전쟁입니다. 유럽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일본의 전 국토가 전화에 휩싸였던, 그래서 최소한 인구의 10% 이상이 사망했던 센고쿠 시대, 일본 전국 시대도 100년이 넘습니다. 군웅할거의 계기가 된 오닌의 난이 발발한 1467년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1590년까지 무려 123년간 계속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은 고대 중국, 그 주나라 때의 춘추 전국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주시대가 시작된 기원전 770년부터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 무려 55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다른 이름을 550년 전쟁이라고 붙여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년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프랑스의 왕위 개선권 문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이던 샤를 4세가 직계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자 이제 영국 왕이던 에드워드 3세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자신의 어머니가 샤를 4세의 친동생인 만큼 외삼촌의 빈자리는 조카인 자신의 몫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럽은 그때나 또 그 이후에나 혈연에 따라 왕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에드워드 3세의 주장도 일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측은 영국 왕에게 자국의 왕자리를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죽은 왕의 사촌을 찾아내서 왕위를 맡겼습니다. 필리프 6세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것으로 왕위 개선권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새로 즉위한 프랑스 왕 필리프 6세는 영국이 그 당시에 프랑스 내에 차지하고 있던 마지막 영지까지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 지역은 훗날 가스코뉴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던 그 당시에는 기엔이라고 불리던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보르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프랑스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와인 생산지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보르도에서 생산된 와인 판매 수익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영국 내에서 거둬들이는 다른 모든 세금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 새로 프랑스 왕이 된 필리프 6세는 그곳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엔 몰수령을 내렸습니다. 그 영국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위를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알짜배기 땅까지 고스란히 건네줄 입장이 되자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37년에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쟁은 아주 길고 지루하게 계속됐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휴전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전쟁의 흐름은 영국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했고 100년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프랑스 왕이 됐던 샤를 7세는 대관식도 치르지 못할 만큼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해서 전세를 바꿔놓은 인물이 그 유명한 잔다르크입니다. 연전연패로 패전이 거의 확정적인 상태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잔다르크로 인해서 프랑스는 확실하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마침내 100년 동안 끌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00년 전쟁은 전쟁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야기거리도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귀족들, 기득권자들이 먼저 희생과 헌신의 모범을 보인다는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그 전쟁의 와중에 생겨났고 그 승리의 표시, 빅토리를 이야기하는 V자를 그리는 것도 그때부터 계속됐습니다.
또 몸값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제 발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다시 포로가 됐던 그 프랑스판 송량공격인 장 2세의 이야기도 백년전쟁과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린 잔다르크와 관련된 겁니다. 백년전쟁이 영국 측의 승리로 거의 마무리되려는 시점에 프랑스를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면서 돌연히 등장해서 실제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끈 10대 소녀 잔다르크 이야기는 만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10대의 양치기 시골 소녀가 전쟁의 한복판에 불쑥 끼어드는 순간부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 또 조국인 프랑스 측의 외면으로 배신으로 포로로 붙잡히고 그 영국의 일방적인 재판 끝에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역사의 수많은 장면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게 되는 가장 신기한 이야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년전쟁이 남긴 가장 큰 역사적 유산은 그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유럽이 국민국가, 민족국가라는 개념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유럽은 중세가 끝나갈 무렵까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국가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이 속한 도시, 그 서구권의 개념으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일찌감치 중앙집권적인 민족국가 개념이 발달했지만 유럽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재통일되기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또 그 옛날에 그리스의 폴리스 체제가 그러했듯이 단일 국가보다 수십, 수백 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 도시국가들끼리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교류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수백, 수천 년간 이어져 왔고 이제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물론이고 모든 서구권은 지금도 자국 내의 도시끼리의 대항전에 열광합니다. 유럽의 각 도시를 광란으로 몰아넣는 축구 대항전인 챔피언스 리그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도시 대항 축구 대항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월드 시리즈도 말만 월드 시리즈지 사실은 도시 대항전의 결승전의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100년 전쟁이 전개되는 동안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의식에 좀 더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100년 전쟁의 결과로 한때는 전체 프랑스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영국의 영토는 칼레라는 도시 하나만 남기게 됐고 그것마저도 다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프랑스에 빼앗긴 후에는 더 이상 프랑스 땅에 어떠한 자국 영토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 100년 전쟁 이후에는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프랑스와 영국은 더 이상 영국의 왕이 프랑스의 신하도 아니었고 프랑스도 영국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100년 전쟁 이후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점차 국민국가, 민족국가 이런 개념을 장착하게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00년 전쟁이 끝나던 해인 1453년에 조선에서는 계유정난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 계유정난은 삼촌인 수양대군이 당시 임금이었던 조카인 단종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대사로 유명한 그 영화 관상이 계유정난을 모티프로 삼은 작품입니다. 그 계유정난이 일어난 날은 양력으로 그해 10월 10일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쌍십절 날입니다. 계유정난 바로 그날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강제 폐위시키고 자신이 세조로서 왕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것은 계유정난으로부터 2년이 지난 1455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유정난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나이 어린 주상을 지켜달라는 선대왕 문종의 부탁을 받고 그 단종의 보위를 지키던 소위 이제 고명대신이라고 하죠. 그 백두산 호랑이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서, 또 조선 초기의 손꼽히는 명재상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영의정 황보인 등 수십 명을 척살하고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한 날이고, 그날부터 차근차근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본인의 즉위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12.12 사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두환이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한 날인 1979년 12월 12일이 말하자면 계유정난을 일으킨 날이고, 소위 이제 5.17 비상계엄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거친 후 실제로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1980년 9월 1일입니다. 그 세조는 자신이 일으킨 행위를 정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정난. 사전적인 의미는 나라가 처한 병난이나 위태로운 재난을 평정함, 이런 뜻입니다. 그 김종서, 황보인 등의 노대신들이 어린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자신들의 뜻대로 농단하고 전행하는 것을 참다 못해 분연히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정난이라는 단어의 원조는 중국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입니다. 조카인 검문제를 쫓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때 영락제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황제의 옆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군사들을 정난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여간 세조의 계유정난과 영락제의 정난의 변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닮았습니다만, 역사에는 그들 외에도 삼촌들이 나이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2살짜리 왕인 에드워드 5세와 그의 동생을 살해한 삼촌 리처드 3세를 비롯해서 셰익스피어의 명작 비극인 햄릿의 실사판이 허다합니다.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권력인데 하물며 삼촌과 조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삼촌의 난은 물론이고 형제의 난 혹은 부자와 모자의 난 등 권력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던 가족 간의 사륙전만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유정난은 그 후 조선의 역사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계유정난의 해석 방법과 또 세조의 행위에 대한 찬반 여부, 그때 공신첩을 받은 사람들의 후손과 사육신과 생육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끝없는 사화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